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최근에 투자한 해외 펀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해외 펀드를 소개한다기보다도 요 브라질이라는 요 경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베팅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현재 브라질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 투자를 했다. 위기에 처해 있지만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이게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OECD나 IMF에서 예상을 했었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펀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경제 안 망한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구글, 네이버, 유튜브 찾아보면 전부 다 중국 경제는 이제 끝났다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 전망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은 브라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브라질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짝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 10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국토를 먼저 볼게요. 브라질 국토는 굉장히 넓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요 미국이나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천연자원도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천연자원 이야기 꺼내면 마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브라질 국토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브라질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보통 요 스페인이나 이렇게 유럽으로 갈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모로코에서 잠깐 경유해서 위로 넘어가거나, 스페인으로 간 다음에 또 여타 프랑스, 독일, 다른 영국 이런 국가로 넘어가겠죠. 브라질이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지도를 띄워봤습니다. 일단 북미, 미국과 멕시코랑 가깝죠. 그리고 밑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걸 다 감싸고 있잖아요. 브라질이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깝죠. 유럽도 엄청 가까운 건 아니지만 이게 브라질 땅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위로 유럽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무역하기 괜찮고, 남미와 북미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이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브라질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죠? 리우디자네이루? 조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여기 리우디자네이루는 수도가 아니고요. 제1의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일 큰 도시는 여기 있는 상파울루예요. 제1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요 위에 있는 요 브라질리아라는 곳이에요. 원래 이쪽이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리우였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첨도를 했던 거예요. 갑자기 세계지리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축구, 삼바, 또 아마존강이 있죠. 그 아마존강이 여기 위쪽에 있어요. 북부 지역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다 고산지대예요. 밑에가 고산지대였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전하는 도시들은 좀 평평해야 돼요. 그래야 도시도 세우기가 용이하고 자동차들도 잘 다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평평한 지역이 보통 발전된 도시고, 그게 해안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존강은 뭐 하는 데냐? 우리나라의 한강 그런 거랑은 좀 컨셉이 달라요. 아마존강 유역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하고 있고 그 근처에서 애기들 축구하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이 살아요. 이 아마존강 유역은.
그리고 브라질 대도심에 사는 일반 시민들은 이 아마존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못 가봤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전부 다 울릉도 독도 가봤던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브라질 사람들도 평생 살면서 아마존 못 가본 사람들이 많다. 상파울루에서 아마존까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한들 뭐 수학여행 때 만약에 아마존을 간다 한들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이게 막 곤충들도 많고 막 벌레도 많고 하여간 가면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존강이라는 게 뭐 한강의 뭐 기적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마존강 유역 근처에 요 삼림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삼림이라는 말도 좀 어색합니다. 이건 밀림이에요. 밀림. 그냥 울창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어. 엄청나게 넓다. 얼마나 넓냐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저 위에 되게 멀어요. 이게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편이 브라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남한이 여기 있고 북한까지 합쳐봐야 이 정도죠. 근데 아까 삼림 황폐화됐던 그 지역들 있죠. 삼림 있고 막 황폐화된 지역들. 한반도를 갖다 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사세요? 부산에 사세요? 부산에 산다면 서울까지 차로 한 5-6시간 가야 되죠. 그게 전부 다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넘어가서 중국 러시아까지 갔는데도 다 나무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케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케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하여간 한반도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의 삼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 황갈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게 숲을 다 깎아낸 거예요. 요거 숲을 깎아내서 뭘 하느냐? 소 방목장을 짓고 콩농사를 짓습니다. 콩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뒤덮고도 넘어갈 만큼 막 소가 2억 마리가 넘게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콩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 정도로 브라질의 스케일이 크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마존 숲을 갉아먹는 최대 요소는 소다. 아마존이 지구의 산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산소통. 나무가 워낙 많아서 지구에서. 그래서 그거를 자꾸 황폐화시키지 말라. 뭐 그런 유럽연합의 압력도 있었다라고 신문기사가 있네요. 자, 브라질의 스케일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브라질이 어떤 나라냐? 이게 아까 리우에서 브라질리아로 천도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1956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 50년 전, 한 60년 전쯤에 천도를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얼마 만에 그 수도가 완성됐느냐? 자, 4년도 아니고요. 40년도 아니에요. 41개월 만에 수도 완성했습니다. 56년도에 천도 하겠다라고 해놓고 한 3년 한 반 정도 만에 벌써 수도를 다 건설을 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이게 보다 보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되게 대단하고 변동폭이 되게 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펀드에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일 때. 자,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따가 뭐 1인당 GDP도 보여드릴 건데 뭐 2015년도에 마이너스, 16년도 마이너스 하다가 17년도에 잠깐 경제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때 다시 플러스를 찍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롤러코스터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식 성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좀 변동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브라질 통화는 헤아라라고 합니다. 현재 20년 기준으로 칠레 페소, 우루과이 페소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가치가 절하돼 있다. 그래서 이게 위기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브라질 산업별 GDP 좀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제가 뭐 소 방목하고 있는 거랑 막 콩농사 짓는다 뭐 이런 거 말하니까 브라질은 마치 천연자원이랑 어떤 뭐 소 키워서 중국이랑 홍콩에 수출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산업 구조가 다채롭고요. 선진국형이에요. 일단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죠. 선진국들이 보통 서비스업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삽니다. 특히 반도체예요. 자동차도 있지만 기계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산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농사를 짓거나 아까 전에 뭐 콩을 키우거나 뭐 그런 것들은 농축산업에 해당되죠. 이거는 5.3%밖에 안 돼요, 얘네도.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뭐 원자재나 농산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무슨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건 너무 이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제조업도 발달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소비재에 대한 제조업은 좀 발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케이스부터 화장품 그런 것도 다 만드는데 생활용품 그런 거 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브라질 사람들이 좀 잘 안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참고사항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들도 건설업도 있고 상업도 발달했다. 금융 서비스업도 발달했다. 다채롭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명목 GDP 비중, 이거 13년도 기준이라서 좀 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의 경제에 대해서 또 조금만 살펴볼게요. 브라질 제조업, 자동차 산업 있죠. 브라질이 자체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조사를 해봤는데 브라질 자동차 못 들어봤잖아요. 그 대신 다국적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시볼레, 피아트, 뭐 현대자동차, 포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생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다. 제조업도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이 특히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기를 많이 만들고 규모가 큰 회사가 엠브라에르라는 회사인데 이게 브라질 기업이에요. 와, 브라질이 항공기를 잘 만드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브라질 땅덩어리 보셨죠? 세모나게 생긴 거. 이거를 열차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보다는 중형 항공기 위주로 이 내수시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발달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캐나다도 중형 항공기가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브라질 경제가 튼튼한 이유, 우리나라랑 다르게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7년 기준으로 얼마 안 됐죠. 87.4%.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런 게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은 완전히 자빠져지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그래도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의 문제점이 문제가 될 뿐이지 뭐 해외 변수에 우리나라처럼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30%라고 하네요. 저도 높은 줄 알았는데 이게 자료마다 좀 달라서 나중에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절반 이하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낮은 나라예요. 중산층 인구 볼게요. 우리가 브라질이 보통 전 인구의 상위 한 5% 정도가 그 브라질 부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다. 그래도 중산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위 50%에서 150% 사이 있죠.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돈 잘 버는 사람들 세워놓은 다음에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밑에 50%, 위에 150%. 이 사람들 중산층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율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비율은 적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산층 인구는 1억 600만 명이다. 그럼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뭐 돈 가지고 집 사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기들 학교 보내고 학비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본인 나라 안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수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스케일에 대해서 또 교육 문제가 있죠. 마치 브라질 사람들은 뭐 축구 해가지고 축구로만 뭐 성공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스케일을 볼게요. 상파울루 소재,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죠. 상파울 안에서만 대학교가 577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큰 나라고 교육열도 있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브라질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올해나 내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2년 뒤에는 확실히 뛰어넘을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브라질이 원래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브라질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 더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잠깐 서브프라임 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GDP 기준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온 지 오래고, 그랬다가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4년도, 15년도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경제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브라질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 그랬다가 조금 플러스 성장률이 2017년도, 18년도 들어와서 플러스 성장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국민 총생산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계속 조금씩은 올라가거든요. 브라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있어요. 진짜 브라질 경제는 수많은 경제적 장점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이유가 브라질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 키워드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재정적자, 연금개혁, 조세개혁. 이 세 가지 때문에 브라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저 정도까지 꼬꾸라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좀 상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재정적자, 연금개혁, 조세개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재정적자와 연금개혁 이 두 가지는 좀 묶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하면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말하는 건데, 정부 재정 중에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브라질 경제는 꼬꾸라질 것이고, 그게 해결이 되면 올라갈 건데 작년도 19년도 20년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 재정적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브라질 재정의 현 상황을 보시면 20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약 80%입니다. 정부 부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00%가 넘죠. 그거에 비하면 뭐 비율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높다. 개발도상국 치고는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연금개혁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재정적자가 이제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예요.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정적자 때문에 브라질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키워드만 보면 럭셔리 연금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의 무려 45%, 거의 절반 수준을 국민들에게 연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어요. 인프라 건설에는 얼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오히려 연금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 좀 준비를 해달라, 병원에 약도 없고 병실도 없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19년도 6월달 연금개혁안 하원 통과되자마자 브라질 채권 가격과 헤아라 가치가 바로 상승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발목 잡았던 거는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연금개혁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남성은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늘리고요, 여성은 한 7년 정도를 늘립니다. 그 대신 여성은 조금 더 연금 수령 시기가 빨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경찰 고위직들이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스케일이 큽니다. 이 사람들 월이에요. 월 평균 9,000달러.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넘죠. 연금으로. 이게 1억이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 1천만 원이죠. 제가 잘못 봤네요. 9,000달러니까 대략 한 1천만 원이 넘죠. 월 연금이 1천만 원이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모자라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 적자가 많이 생겨서 되게 불안했었고, 그리고 이게 19년도, 20년도에 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20년도는 경제가 한 1%에서 2%는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코로나19. 그래서 재정 적자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 위기나 뭐 불황이 있을 때, 이때 누가 돈을 푸나요? 경제 주체 세 가지 뭐 있죠? 기업, 가게, 정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재정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재정 수준이 괜찮습니다. 뭐 요새 뭐 복지를 많이 한다 하지만 그래도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규모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좀 잘 해결했던 면이 있습니다. 돈을 썼으니까. 그리고 조세개혁이 필요한 이유. 아까 연금개혁 다음이 조세개혁이었죠. 연금을 많이 주려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이 걷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기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뚜렷해요, 얘네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세금의 60% 이상이 간접세를 통해 징수되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에서 기업 환경에서 기업을 하려면 약 3,000개의 규정 및 55,000개의 조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사업하려면 사업자 등록도 굉장히 간결하고요. 부가세 딱 10%, 그 뭐 농업 혹은 뭐 도서, 수출 관련 영세율 이런 건 뭐 부가세 0% 뭐 이런 식으로 간결하잖아요. 조세 체계가 간결해야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해외 투자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좋았으니까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떡상할 것이냐. 상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 닥친 문제입니다. 브라질의 세금 체계예요. 최신 버전입니다. 브라질 세금 보면은 법인세율이 지금 한 34%, 이게 퍼센티지 기준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이 27%, 판매세율이 17%. 자, 이거 법인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법인세죠.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법인세가 조금 올랐는데 최대 25%입니다. 그러니까 실효 법인세율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법인세율이 25%예요. 개인소득세율. 보통 한 연봉 3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막 역대 연봉자들은 20%가 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물론 이것도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더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 27%.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더 높아요, 이 사람들이. 판매세율. 우리나라는 부가세 10% 딱 일괄 적용돼 있죠. 얘는 17%입니다. 일본이 여행을 가보면 한 편의점에서 한 7% 찍혀요. 이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높고 게다가 복잡하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되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서 의회를 통과하기 시작한 게 요때입니다. 요때 연금개혁안과 조세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IMF에서 떡상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떡상은 아니고 한 1%에서 2% 성장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것도 감지덕지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을 더 써야 되니까 확 줄어든 거예요. 다른 나라도 줄어들었으나 브라질은 그 낙폭이 더 컸습니다. 더 컸어요. 이거 보베스파 지수 말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한 거는 펀드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코로나19가 해결 안 되면 이거 다시 올라가기 어렵고, 두 번째는 연금개혁안. 상투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브라질 경기를 붙잡고 있는 뇌관이거든요. 그 조세개혁. 이거를 현재 19년도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되고 나서는 이게 해결될 건데, 그게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한 3년은 지나야 정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 두고 이 브라질 펀드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